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탁을 해주셔서 말씀드리지만 돌육위 회장 동네꼬마님,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돌육위? 도대체 뭘까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돌육위가 뭔가요? 돌육이. 돌비님은 우리 귀종님들 나오면 이제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 돌비 주 6일 방송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돌비님을 일주일에 6일간, 생방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협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의 제가, 심사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돌육이 네. 가입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육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육아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저도 애가 예. 있는 애아빠로서 예. 공감이 됩니다. 예.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예. 굉장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거 제목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저는 이제 돌비님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힌 속을 뚫어주는 무당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기 걸리셨나요? 오늘 비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네, 비음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항상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시고요. 네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 나왔던 어둠의 꼬봉 형님이 계세요. 예전에 좀 어둠의 세계 꼬봉 일을 좀 하시다가 지금은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착하게.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솔직히 늘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판촉을 해요. 제 선배님들 거의 안 하시는데 혼자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돌리다가 그 형님 사무실 근처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 형님 사무실 혼자 쓰거든요. 형님 사무실이시냐고 그랬더니 사무실이다. 가서 짬뽕이나 한 그릇 먹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래요. 갔죠. 예. 그래서 한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고 제가 그 형님 사무실에 담배 피니까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는 거예요. 야, 차가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전단지 한다고 차가 팔리냐. 그래서 제가 형님 간절함이 필요하다. 영업사원들한텐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이런 걸 영상을 보시면은 간절함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제가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님. 이라고 얘기를 했죠. 돌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들 이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이게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거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영업의 신에 대한. 그래서 얘기를 했던 이 형님이 콧방귀를 팽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 15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딱 30살 된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되게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동료들이 이제 여러 성향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1살 어린 친구가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찐따였어요. 이걸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키도 왜소했고 무엇보다 성격 자체가 남잔데 너무나 그 작은 일을 속에 담아두고 꿍 하고 있고 삐쳐있고 되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혼자서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숨어서만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아예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었고 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데
딱 봐도 뭐 얘는 장가를 어떻게 가려나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찐따 녀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턴가 애가 성격이 좀 변하더래요. 지켜본 지가 같이 일한 지가 한 2년 됐었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활달했었나? 아니 얘가 이렇게 말을 잘했었나?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친하게는 안 지냈어도 그래도 나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아,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어? 엄청 활달하게 변했네. 그랬더니 철현이가 형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더라고. 글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 뭐 좋은 일 로또 됐냐?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마음가짐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술도 먹고 뭐 회식도 하고 하는데, 얘가 좀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뭐 말을 못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몇 번을 보이는데 얘기는 끝끝내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똘비가 뚜껑이 한번 열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딴 게 아니고 똘비가 원룸에 사는데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사셨대요. 원룸 옆집에.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진짜 얘네가 쉬지 않고 짖더래요. 계속. 이게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저녁엔 우리가 조용하게 푹 자야잖아요. 와, 근데 얘네가 한 저녁 9시, 10시만 되면은 뭐 미친 듯이 짖는데요, 개들이. 개가 한 마리도 아니었대요. 막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밤에. 이 아줌마는 또 심지어 가서 노크를 막 하면은 없어요, 밤에 또. 이런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악취도 많이 났고, 그 방에서. 하루는 이제 막 기다리다가 한 오후 4시쯤 자기가 회사를 안 나갈 일이 있어갖고 집에 있다가 옆집에서 목소리도 들리길래 똑똑똑 두들긴 거예요, 나가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래요. 뭐 누구냐고. 그래서 옆집이다고, 옆방이다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죄송한데 다름이 아니고 강아지를 혹시 몇 마리 키우십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개를 몇 마리 키우던 네가 뭔 상관이냐고 되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원룸에서 개를 키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 집주인하고 어차피 얘기 다 되고 들어온 거고 여기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내가 왜? 그러더래요. 좋습니다. 뭐 개 키우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죄송한데 저녁에는 개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조용히 좀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개가 짖으니까 개지. 조용히 있으면 그것이 동물이냐고. 너는 말 안 하고 지내냐고. 반대로 엄청 본인한테 역정을 내더래요, 갑자기. 아니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죄송합니다.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밤에 안 계시니까 모르나 본데 난리도 아니라고. 그리고 아니 개똥이랑 좀 치우시라고. 냄새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너 알아서 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도 문을 팡 닫아버리더래요. 그리고 열린 문 사이로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개를 한 4마리는 키우시는 것 같더래요. 쬐까는 발발이더래요. 이 아줌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인집 사장님한테도 몇 번 항의를 했는데 사장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내가 사랑을 잘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루는 철현이하고 둘이서 소주를 마시면서 야, 돌아버릴 것 같다 이 여자 때문에.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개를 키울 수는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술이 좀 올라왔었대요. 네. 형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글도래요. 네. 되게 약간 거만하게 왜 네가 뭐 해결해주게. 그러니까 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 아줌마 때문에 당하고 산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확 뒤져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그래? 진짜?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왜 너 뭔 말 하려고 미친놈아. 그러니까는 내가 형이니까 옛날부터 나 많이 챙겨준 형이니까 내가 방법이 있는데 형 알려주면 해볼래? 글도래요. 야 무슨 방법?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는 방법이 있어. 형 나랑 한번 같이 어디 좀 가자. 글도래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어디? 그랬더니 무당집을 가자고. 글도래요. 야 넌 뭐 미친놈아 뭔 무당집이야. 그랬더니 형 내가 말하는 무당집은 그냥 무당집이 아니야. 형이 원하는 그거를 실현해줄 수 있어. 형 한번 가봐. 가보고 얘기하자. 내가 형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나중에 나한테 밥 한 끼 사고 대신에 이건 비밀로 해. 다 글도래요.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로. 예. 일단은 술자리잖아요. 술자리에서 뭔 말인지 못합니까? 오, 오케이. 알았어.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술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 좀 보다가 10시쯤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철현이가 오더래요. 형, 진짜 가볼래? 글도래요. 아, 얘가 뭐 술이 꼬라가지고 어문 소리 한 건 아닌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야, 인마, 무당집에 가고 뭘 해결할 건데? 어? 그랬더니. 아, 형, 정확하게만 얘기해. 그 아줌마한테 해방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얘기해. 그래갖고. 아이, 뭐, 그래. 뭐, 복채는 얼마나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는. 그냥 와봐. 그냥 오고. 형, 근데 이것만 확실히 해. 형, 그 아줌마 분명히 원망해, 안 해? 아, 진짜, 확 이겨봤으면 좋겠다니까. 야, 간밤에 잠을 못 잤어. 그랬더니. 오케이, 콜.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갑시다. 글도래요. 무당집을? 그랬더니. 글도래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퇴근을 하고 철현이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저녁 한 7시 반쯤 무당집을 갔대요. 저녁 7시 반에. 허름한 주택가였고 여길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자친구네 원룸 동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당촌이 있었나? 깃발 같은 건 없는데 여기가 일반 주택촌인데? 그랬더니 이 녀석은 되게 익숙하다는 듯이 한쪽에 차를 세우더니 형 따라와 그리고 본인을 데리고 당집을 들어가더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집은 들어가면은 재단이 있고 꽃갈모자 쓴 사진이 걸려있고 막 그러잖아. 무구가 있고 그냥 가정집이었대요. 그냥 가정집. 이런데 뭔 무당이 있지? 들어가니까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한 분 딱 계시더래요. 그 집에. 철현이는 좀 자주 봤다는 듯이 인사를 꾸벅 하더래요. 아유, 안녕하시냐고. 오늘 이렇게 찾아뵌다고 말씀 갑자기 드려 죄송하다고. 아니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되게 허름한 동네였고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실내는 그래도 근래 리모델링을 했나? 꽤나 깔끔했대요. 깔끔한데 무당에 관련된 그 어떠한 도구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심지어 이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고 금부치 이런 걸로 진한 향수 냄새가 확 풍겼대요. 향수 냄새가 엄청 풍겼대요. 이런 무당도 있나? 일단은 앉았대요. 이렇게 방에.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 형님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철현 씨는 좀 나가 있으라고. 철현이가 나가고 방문을 닫고 얘기를 했대요.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이게 뭐 웃지 마시고요. 옆집 아줌마가 너무 시끄럽게 울고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랬더니 저 동생이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딱 무당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전 저녁에 잠만 편하게 조용히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괜히 오셨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뭐 사주나 이런 거 미래를 점치고 이런 당집 아니에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밖에 철현 씨가 뭔 말을 안 했나 보네. 글더래요. 무슨 말?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조금 원한이 있고 너무 답답할 때 우리가 대신 쉬운 얘기 우리 이제 시들모분들은 다 아시니까 살을 날려주는 곳이다. 예. 얘기를 하더래요. 웃었대요. 약간 피식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겠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뭐 가세요. 글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뭐 진짜 무당집 같지도 않고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 조용히 시키려면은 제가 돈을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30만 원만 갖고 오래요. 뭐 어차피 이런 거 안 믿는 것 같은데 30만 원만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네? 철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당집에서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철현이 되게 뭐라고 했대요.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장난 쌈치기 하냐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랬더니 철현이가 막 되게 정색을 하면서 형이 봤어? 야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건 형이네. 진짜 난 방법 알려줬다 분명히.
걷어찬간 형이다 하면서 되게 똘비 본인을 되게 어처구니없는 놈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알았다고. 아이고 가자고. 그날 이제 뭐 파하고. 근데 그날 이후로도 진짜로 그 옆집 아줌마 때문에 잠도 못 자지. 항의하러 몇 번 더 갔는데 와 이제 쌍욕까지 하더래요 본인한테. 진짜 속이 막 천불이 나더래요. 방을 빼야겠는데. 그 아시죠? 내가 왜 방을 빼? 이 아줌마가 빼야지. 그거예요 지금. 열도 받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상여금 나온 것도 있고 꽁돈이 좀 생겼는데 그 무당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한테 야,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그래 저주는 한번 하고 나가야겠다. 야 당집 한번 알아봐줘. 얘기를 한 거예요. 철현이가 뭐 개뿔도 안 믿는다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믿건 안 믿건이 아니고 야 나 마음이라도 편해야겠다. 야 좀 알아봐 주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저녁에 바로 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게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 답답한 마음이라도 풀라고 왔습니다. 나 3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 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점쟁이가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 사진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디 사나 그것도 자기네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야 살을 날릴 수가 있다고. 알았다고. 준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진짜 간절하냐고 묻더래요. 아, 나 진짜 간절하다고. 내가 그 또라이 때문에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나 간절하다고. 그랬더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갔대요. 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사는 곳이야 본인이 뻔히 알고 옆집이니까. 사진도 준비를 해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싹 놓더니 드디어 향을 빼더래요. 향을. 밥그릇에다가 쌀을 딱 담고 거기다 향을 하나 딱 꽂더래요. 그리고 향에다가 정성스럽게 성냥으로 불을 딱 붙이더니 진짜 정성스럽게 절을 하래요. 밥그릇에 향 꼽아놓은 거에다가 절을 했대요. 근데 향이 더럽게 천천히 타더래요. 진짜 절을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라니까 정성스럽게는 하는데 천천히 막 하는데 힘들더래요. 땀이 줄줄줄 나더래요. 근데 막 하래요. 그래가지고 향이 다 탈 때까지 했대요. 다리가 후두루들거리더래요. 진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냐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알았다고.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당신이 원하는 바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흐르는데 뭐 바뀐 건 없었대요. 밤마다 개는 짖고. 그러다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개가 안 짖더래요. 근데 뭐 안 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봤는데 또 안 짖더래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개가 안 짖더래요. 그래서 아 옆집 아줌마 나갔나 보구나. 오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유 사장님 옆집 아줌마 나갔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 아줌마 안 나갔다고. 그 나갈 여자 아니라고. 아 그래요? 왜 또 개 때문에 막 그래 얘기하고 아니요 걔가 안 짖고 너무 조용해서 나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끊을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로 걔는 안 짖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더래요. 복도를 나가면 복도에 악취가 꽉 찰 정도더래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혹시 청소하러 언제 오셨냐고.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며칠 있다가 그 한번 청소하러 가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오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이게 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역하다고 냄새가.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더니 다음날 집주인한테 저 연락이 왔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뭐가요? 내가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는데 냄새가 옆집에서 나고 있던 거예요. 강아지들이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냄새겠죠. 아니 걔네들이 왜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줌마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일단은 누워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걔를 돌볼 수도 없고 정신도 지금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멍멍이들이 되게 불쌍하더래요 진짜. 이 아줌마는 참 이렇게 무책임한데 뭐 정신이 없으니 어쩔 수도 없고 아이고 죽은 강아지들만 불쌍하지 아이고 하면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 무당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혹시 진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래가지고 철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철현아, 딴 게 아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야, 찜찜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철현이가 웃더래요. 형, 말했잖아. 여기 장난 없다니까? 여기 진짜 장난 없어. 끝내주는 곳이야. 아, 형, 진짜 내가 말한 거 이제는 좀 믿겨? 글더래요.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에이, 설마 임마. 그러니까는 이 형이 뭘 참 진짜. 아무튼 축하해. 해결은 됐네. 축하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끊고 저녁에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대요. 뭐 이런 저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니까 뭐 살을 날리면은 그에 대한 뭐 대가와 책임이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고 막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은 드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점쟁이를 한 번 더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일은 해결됐는데 아이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습니다. 얘기를 좀 하려고. 저한테 뭐 악영향이 온다던가 이런 게 없는 게 맞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무당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덕분에 잘 해결됐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웃으면서 진짜로 장난 아니다니까? 똘비 씨도 간절하게 절해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모습 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바 이뤄준 거라고. 감사합니다. 똘비 씨, 처음에는 30만 원 정도는 그래 워낙 간절해 보여서 내가 한 번은 해줬어.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살 날리면 안 되거든. 혹시라도 똘비 씨가 뭐 나한테 이런 류의 부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액수가 많이 다를 거야. 그때는 각오하고 와.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한테는 이제 뭐 영향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없다고 글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왔대요. 막상 이 무당한테 이제 뭐 영향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좀 편해지고 좋더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냥 했대요. 쭉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 집이 무당이 있는 주택 옆에 있는 원룸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이제 꽁냥꽁냥 놀면서 여자친구 집이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이 사람 사는 곳이고 옥상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옥상 나가서 둘이 맥주도 먹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옥상에서 노는데 맥주 마시면서 그때 시간이 저녁 한 11시 정도였대요. 무당집에 앞에 차가 딱 서더니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서 들어가더래요. 밤 11시에. 바로 근처였대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손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저주의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마당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더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대요. 근데 남자가 키는 한 180 정도? 건장한 키인데 되게 깡말랐고 올블랙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머리는 거의 빡빡이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였고 저기서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나? 아이고 무당이 저기서 살긴 사는구나. 아유 생각하지 말자. 괜히 또 재수 옴붙을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냥 그렇게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고 가끔 옥상에서 있을 때는 괜히 눈이 당집으로 가더래요. 불이 켜져 있나 불이 꺼져 있나. 왜 그냐면 또 무당이 또 나름 되게 이뻤대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철현이가 원래 낯빛이 되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낯빛이 되게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야, 너 막 또 뭔 일 있어? 왜 또 얼굴색이 또 이렇게 막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형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해결할 거야. 글더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형 오늘 저녁에 뭐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뭐 할 거 없는데 왜? 게임하게? 그랬더니 아니 형 나 좀 도와줘. 글더래요.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는 이거 혼자 심심하니까 그냥 옆에만 좀 있어 달래요. 뭘 하는데? 그랬더니 차 타고 그냥 드라이브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철현이랑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놈이 어느 건물 앞에 차를 대고 계속 앉아있더래요. 계속.
근데 얘가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야, 뭔 일인데, 말해봐. 내가, 아니야, 형.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형, 여자친구가 바람난 것 같아가지고, 바람난 남자 놈 좀, 아무튼 별건 아니야, 형. 좀만 있어줘. 그래서 그냥, 뭔 얘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말동무를 해줬대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이제 가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서 몇 명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차련이가 후딱 사진을 찍더래요. 사진을 막 찍더니 형 가자 그러고 가더래요. 딱 가는데 조용히 서로 대화가 없고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이 새끼 설마. 한참 이렇게 둘이 말이 없다가 똘비가 먼저 얘기했대요. 야 철현아 너 방금 사진 왜 찍었냐? 얘기를 했대요. 철현이가 아니 어떤 놈인가 좀 보려고.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그 무당집에다 지금 너 뭐 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현이가 얘 형은 뭐 아니까. 맞아. 글도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런 일 같으면은 그냥 너 혼자 가지, 새끼야. 왜 또 나를 끌어들여? 낸마다 그런 찝찝한데 얽히기 싫다고 말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는 뻔히 알면서 나도 혼자 하려면 심심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뻔히 알면서 형도 했잖아. 글도래요. 야, 이 새끼야. 그게 솔직히 내가 임마 기도해가 그 아줌마가 다쳤겠냐? 다칠라니까 다친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이상 그쪽으로 얽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련이가 아이씨 말 더럽게 섭섭하게 하네. 알았어. 내려줄라니까 가다가 어디서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끝났대요. 그날 이후로 차련이하고 좀 서먹서먹해졌대요. 둘이. 근데 차련이가 낯빛이 걱정이 충만한데 분노에 타오르는 그 희한한 눈빛과 표정으로 애가 점점 바뀌더래요. 이게 옛날에 찐따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 얘는 주변 사람들이 장난을 못 쳐요. 얘 눈빛이나 표정이 옆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우리가 퇴근을 하면 주차장에서 차들이 이제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나가는 쪽에 건장한 청년 한 3명이 서 있더래요. 아니 뭐지? 하고 차 타려다가 이렇게 밖을 보고 뭐지? 저 사람들은? 왜냐면 되게 불량하게 생겼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좀 알아보겠더래요. 차련이가 사진 찍은 사람이더래요. 이놈이 또 뭔 사고를 쳤나. 그런데 차련이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차를 세우고. 차련이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래요. 야, 이 뭔 자식들아,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러는 거 니들 불법인 거 알아 몰라, 이 자식들아, 뭐 어쩌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도 친한 동생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타려다가 차 문을 다시 닫고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소리들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사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련이가 돈을 빌리고 지금 못 갚은 거예요, 지금. 근데 법적으로 이 사채하시는 분들이 문제될 게 없는 게 회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서 있으면서 압박을 주고 있던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참 막 욕을 쏘아 붙이고 막 뭐 하고 그러더니 철현이가 다시 차를 타고 왱 하고 가버리더래요. 똘비가 다가갔대요. 네. 저기 선생님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철현이하고 뭐 아시는 사이예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고요. 뭐 신경 끄세요. 글더래요. 아니 얘기를 좀 들었다고 얘기가 들려서 제가 뭐 신고하고 그러려는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혹시 돈을 얼마나 빌렸습니까? 철현이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도 되게 조심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요? 빌린 액수가 좀 큽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도 답답한 속사정들이 있으니까 왔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와가지고 깽판 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뭐 이 앞에서 자주 보긴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얘가 돈 사고를 이렇게 치고 있구나.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철현이가 받더래요. 약간 씩씩거리는 소리로. 형 왜? 그러니까는 야, 너 어디야 지금? 차 세워봐. 그러니까는 왜? 그러더래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래서 세워보라고 이 새끼야! 하고 뭐라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옆에 공원 거기 서 있어. 그리고 본인 이동했대요. 철현이 딱 만나고 야, 이 자식아, 너 방금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아씨, 형하고는 상관없잖아. 되게 섭섭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랑 나랑 그래도 이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고, 저번 날에 그 일로 그래. 너도 섭섭할 수 있었고, 나도 섭섭할 수 있었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걱정돼서 온 거잖아, 이 새끼야.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현이가, 형, 걱정할 게 없다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 빌린 돈이 얼만데 걱정할 게 없어. 돈이 문제야? 그러더래요. 이런 미친놈이. 야, 너의 돈을 갖다 썼으면 갚아야지. 얼마 빌려갖고 너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돈 안 갚아도 돼. 그러더래요. 응? 그러니까, 형 미안한데, 1,000,000원만 빌려줘. 그러더래요. 뭐? 1,000,000원? 야, 1,000,000원 지금 먹고 죽을래도 없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1,000,000원만 빌려줘봐. 해결 봐버리면 되니까. 내가 월급에서 내가 이자 쳐갖고 매달 줄게. 이자는 내가 톡톡이 쳐줄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됐고, 진짜 돈이 없어. 됐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좀 빼줘. 그러더래요. 야, 너 형이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걱정돼서 말하는데 너 그따위로밖에 그런 말밖에 못해? 막 그러니까는, 그 되게 더럽게 빡빡하게 구네. 해결 방법을 형도 알잖아. 그러더래요. 너 설마 그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뒤지면은 뒤진 놈이 나한테 돈을 어떻게 받을 건데. 저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와고 돈 달라고 쟤들이야. 저런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그래, 형? 근데 얘 눈빛을 보고 있는데 애가 반쯤 돌아있더래요,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야, 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차라리 국가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네가 파산을 하든 뭘 만세를 부르든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라. 너 네. 지금 거울 한 번만 봐봐. 네 눈빛이 어떤지, 이 미친놈아. 너 이게 막 그게 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해? 거기서 네가 기도해서 사람이 죽어? 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차련이가 갑자기 피식피식 웃더래요. 형도 봤잖아. 형이 얘기했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교통사고는 날 수 있는 거라고. 형이 얘기했잖아. 그거 하나 갖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형은 하나잖아. 나는 여러 개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형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무당이야.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형.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애가 반쯤 돌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오냐. 그럼 네 알아서 하고 일단 형은 형으로서 너한테 최대한 그래도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네가 다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나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간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철현이가 손목을 탁 잡더래요. 왜? 그러니까는 잠깐만 형,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가. 뭐 임마 1,000,000원만 빌려줘. 얘기를 하더래요. 이놈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형이 너한테 형도 말 못한 게 많아. 형 집안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도 꽉 잡고 형이 지금 1,000,000원이 솔직히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어. 그러니까 철현이가 내가 쟤네들 사채한 애들 소개시켜주려니까 쟤네들한테 1,000,000원 빌리라고. 날 좀 주라고. 쟤네 곧 죽을 애들인데 형 돈 안 갚아도 된다니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그냥 형 이름만 잠깐 갖다 쓰자고. 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형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 미안해 하고 이제 손을 뿌리치고 집을 갔대요. 그리고 나서 철현이 녀석이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더래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회사에 이미 앞에 사채업자가 이렇게 와 있고 뭐 이런 게 소문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만두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만뒀구나. 그래 이제 그쪽은 아예 이제 뭐 빠빠이 하자.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본인이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철현이가 본인 목을 조르는 그런 꿈을 꿨대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꿔가지고 일어났는데 진짜로 시트가 젖을 정도로 온몸에 땀을 본인이 흘렸고 예? 헉헉거리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 걱정된다. 철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걱정되더래요. 철현이 이 자식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9시쯤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점심때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해봤는데 안 받는데 이게 전화기가 꺼진 적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본인이 안 받는 거예요. 차련이가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문자도 막 보냈대요. 네가 정말 힘들 때 형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근데 형도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최대한 좋게 이렇게 문자도 보내놨대요. 본인이 워낙 찜찜하니까. 그러다가 본인 원룸에서 있다가 여자친구가 새벽에 한 1시가 좀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오빠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혹시 집에 약 있으면 약 좀 갖고 와줘라. 아시다시피 10에서 15년 전쯤에는 새벽에 편의점에서 약 파는 데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집을 막 뒤져가지고 타이레놀이랑 몇 개 있길래 그걸 가지고 투닥투닥 나갔대요. 집에서. 막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약 주고 야 응급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약 먹여보고 아이고 하고 약 먹으니까 열도 좀 떨어지고 애가 좀 괜찮아지더래요. 푹 자고 오빠가 내일 오전에 연차 쓰고 올라니까 그럼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죠. 아이고 2시간이나 잘 수 있으려나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다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익숙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앞에서 서 있던 사람, 자기가 들어오면서도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봤더라? 누구더라? 거래처 사람이던가? 아닌데 누구지? 하다가 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무당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키 180에 깡마른 빡빡머리의 그 남자. 그 남자였다는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휘감더래요. 아 설마 에이 아니겠지 설마 하고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봤대요. 가로등 불빛이 이제 곤데곤데 켜져 있고 근데 그 남자는 안 보이더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날 이후로 본인이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막 보고 다니게 된 거예요. 티 안 나게.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었대요. 이틀 사이에 걸쳐가지고 4번 이상을 그 남자랑 마주친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이 아니죠. 아는 거죠. 뭔가 내가 타겟이 됐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당한테 가봐야 되나? 무당한테 갔다가는 거기에서 본인이 사단이 날 것 같고 신고를 해? 뭐라고 신고를 하지? 일단은 보호 요청을 해야 되나? 근데 뭐라고 하고 보호 요청을 하지? 나한테 무당이 저주를 날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주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저주를 막는 법을 검색을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방문 앞에다가 뭐 팥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했는데 이게 솔직히 하면서도 본인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왜 날 따라다니지? 도대체 살을 어떻게 날리길래 날 따라다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이게 들다가 동창놈 한 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동창놈은 그래도 조금 무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조금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많이 다녀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굿도 몇 번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근데 이게 영 찝찝하다. 이 사람이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 야 너 친한 니네 엄마 아는 그 무당한테 한 번만 물어봐라. 살을 어떻게 날리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왔더니 막 웃더래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살 날릴 수 있는 기술 있으면 임마 지금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됐을 거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야 진짜라고 진짜니까 내가 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알아는 볼게. 근데 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일단 알았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야 이거 살 날리는 게 아니고 너 그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인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살을 날린다, 저주를 건다, 정성을 들인다,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거에 꽂혀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대요. 아예. 사람 사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깨달았대요. 혹시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면은 본인도 지금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본인이 나쁜 짓을 한번 하니까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곳에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쉽게 풀어 말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소개를 듣고 들어서 흥신소 같은 데를 가서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어둠의 꼬봉 형님 지인이 있었고 얘기를 이제 쭉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타겟이 된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거면은 나도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건데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듣고 견적을 짜줬겠죠. 우리가 뭐 알아봐 주는데 돈이 얼마 정도가 이제 들 거니까 성금을 얼마를 내셔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똘비는 되게 간절하고 절박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대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까지 지급하면서 최대한 빨리 알아봐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열심히 정보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무당집이 어딘지도 알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다른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형사처럼 아예 잠복을 서버려요. 그냥 24시간씩 서버려요. 그냥 따라다녀버리고 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맞더래요. 실제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맞더래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니더래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어디선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막 해본 거예요. 막 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자식들이더래요. 얘네들이. 아시겠지만 흥신소가 깡패 집단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도 물론 그쪽하고 커넥션은 있겠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막 나서가지고 우르르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조용히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선까지만 딱 알아보고 빠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알아본 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자, 똘비 씨 들어봐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 이거 쉬운 얘기로 돈 받고 사람 혼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었냐고.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거 창조경제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뭐 10,000원을 주면서 가서 저 사람 좀 때려줘. 그러면은 죄책감이 느껴져요. 무섭고. 근데 10,000원을 주면서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죄책감이 거의 없어진대요.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쓰되 죄책감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런 판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잠복을 쓰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걸 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요. 그 당집을 보면은 아줌마, 어린 처녀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은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얘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바람남 남편 때문에 오신 분도 있었고 각양각색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간절함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30만 원으로 여기에 발을 들이게끔 만들잖아요.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움직일 때는 크게 사건 사고는 안 친대요. 근데 이렇게 철연히 소개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임팩 있게 들어가고 얘네만의 그 룰이 있대요. 짜여진 시나리오가. 그래갖고 일단은 똘비 입장에서는 이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뭔진 알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은 그쪽하고 연주를 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다. 똘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내 돈 빨아가려고 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다가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고민을 했대요. 내가 지금 가서 자수 아닌 자수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견적을 들었는데 견적이 아예 준비 못하고 이거 돈 내고 나면은 내가 인생이 쪽박나고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대요.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았어도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지불을 했대요. 물론 흥신소는 그걸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또 한 달이 건너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찌됐건 막아주긴 막아줬대요. 그 과정은 저한테도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아줬다. 그래가지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행히 끝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우연히 그 빡빡머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몰랐으면은 병됐거나 뒤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다. 당연히 사주한 사람은 철현이었겠죠. 당연히 사주한 사람은 철현이었을 거고, 철현이란 사람은 나중에는 거의 그쪽에 빠져갖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집까지 팔고 뭐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계 꼬봉 형님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냐, 그게 맞다면 누군가 간절하게 네가 뒤지기를 원하면 넌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어디서 간절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냥 살다 보면은 차도 팔리고 살다 보면은 뭐 돈도 죽고 그런 거지. 너 그런 거 믿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약간 비관론자거든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거예요. 차를 팔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사업에 조금 더 성공을 하고 좋은 쪽으로만 간절하게 원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는 다들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왜 이렇게 양쪽의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왜 항상 치우쳐가지고 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다들 양지만 있는 줄 알지 음지가 있는 줄 모르는 거라고. 이 형님 약간 비관론자기도 하고 그쪽을 봤으니까 세계를.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창조경제 얘기를 하나 그래서 듣게 된 게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고 그런 류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건데 거기로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업체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움직여서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의뢰를 한 그쵸. 사람은. 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되게 많대요. 다치는. 예. 늘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얘기들을 어디까지 제가 들은 대로 말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대요. 급발진이 났다. 졸음운전으로 이런 뉴스들 있죠. 네. 이거 혹시 그런 생각도 많이 든대요. 아, 네. 동물꼬마님이 진짜 인류애를 박살을 내놓으셔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박살날 인류애가 없어요, 사실상. 아유,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동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사람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현상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어둠의 세계 꼬봉 형님도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약간은 어둡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네. 저는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인데 이 형님은 직접 봤잖아요. 전해 들은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형님은 더 어둡게 세상이 바라봐지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동물꼬마님 아니십니까? 저는 볼비님의 은총이 항상 보호하사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니, 사연이 끝나면 또 해외에 같이 네. 가자 그러고 자꾸 아. 현장에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자꾸 악몽을 꿔요. 같이 간 그 요 최근 악몽을. 근래에는 자꾸 귀종님 핑계대면서 빼던데 예. 이제 그런 핑계 안 통해요. 알겠습니다. 불빈님. 네. 아유, 네. 저도 뭐 관짝 준비해야죠, 뭐 이제 슬슬. 네, 준비해야죠. 아유, 오늘 동물꼬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야기 시작에 동네꼬마님께서 주 6일 방송을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네꼬마님도 2번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아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무속의 저주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행하니까 더 무서웠던 그런 현실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은 또 현직 간호사시고 여러가지 또 간호사를 하시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인의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인분이었는데 제가 첫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5년 정도 같이 일한 동기였는데 이제 동기가 자기 본가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락이 천천히 끊겼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사연 신청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처음 그 사연이 떴었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약간 긴가민가 했었대요. 아, 머랭이 맞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아마 돌비님은 제 프로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필에 그 고양이 2마리 있고 머랭 젤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이름까지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걔가 맞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빨간 가방 아, 얘기를 듣고 확신을 이제 했구만. 네, 확신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렇게 이게 좀- 가능하죠. 네, 이게 네. 조금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전에 들었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돌비님 시청자가 아니었다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되게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오호.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대신 말을 해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네요, 저희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기분이 부탁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기를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분이 사람한테 치이고 보호자한테 치이는 게 좀 지겨워져가지고 퇴사를 하고 이제 본가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요약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니게 됐는데 저도 본가가 경상도에 있어가지고 저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이였거든요. 여자인데 처음에는 연락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사람이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각자 일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네가 그 머랭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너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러니까 그걸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상을. 최근에 너무 힘들고 기괴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안 믿을 것 같고 너는 이런 걸 지금 많이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했으니까 너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속도 조금 시원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빡센 데에서 일하다가 요양병원에 가면은 완전 루즈해져요. 왜냐면 경기도나 뭐 약간 좀 대도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그래도 좀 할 일이 많은데 경상도 시골 쪽에 있는 요양병원은 진짜로 장기 요양 환자들이 많아서 길면 몇 년을 그냥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종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약 챙겨드리고 수행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나머지 일들은 다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간호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차팅을 남긴다거나 라운딩을 돌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들은 숨 쉬나 안 쉬나 그쵸, 확인해야죠. 진짜, 네. 그것만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꼼꼼히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너무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이어가지고 예. 점점 설렁설렁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거기는 진짜 보호자들이 환자분들을 임종 때까지 두려고 넣어놓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음날 출근하면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퇴원하셨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 점점 무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데는 또 예약이 엄청 꽉 차 있어요. 자리가 비면은 바로 들어오려고 엄청 예약이 길어요. 오히려. 왜냐면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병원에 어떻게든 빨리 넣으려고 예약을 미리 다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그죠? 네네. 근데 네. 그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입원을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다 돌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이제 밤번 근무를 하는데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이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약간 전신 마비이기는 한데 완전 마비가 아니라 손 딱 오그라드는 마비 있죠. 오. 손이 몸 쪽으로 오그라들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냥 손만 살짝 움직이고 입도 그냥 으어하는,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 병실을 한번 딱 처음에 돌았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그 환자랑. 근데 그때가 새벽 5시? 6시 그때쯤이어가지고 그때쯤이면 할머니들 웬만하면 깨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눈을 너무 번쩍 뜨고 있어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눈도 뜨고 있고 숨 쉬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돌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계를 하는데 이제 인계 중에 엄청 그 병실이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아침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마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친구도 괜시리 좀 마음이 되게 찝찝하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인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는 보호자가 특이하게 지인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보호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지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어쨌든 그 장례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인분이 도착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되게 입원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지인분이 면회 오는 걸 되게 자주 봤대요. 올 때마다 되게 차분하고 막 약간 좀 정갈한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기는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보고 되게 잠깐 흠칫했대요. 예. 흠칫했는데 그냥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신 환자분한테 바로 가가지고 자기를 보고 왜 흠칫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대.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제 친구가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악몽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잠을 잤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라운딩을 도는 꿈을 또 꿨대요. 그 병실을 돌아다니는 꿈을.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병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두 눈을 부릅떴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사배간처럼 부릅 눈을 뜨셨었대요. 병실 문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6인실이었는데 모든 환자가 그렇게 사배간을 두고 문 열리자마자 자기를 확 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었고 이제 막 또 꿈이구나 하고 이게 자기가 조금 그때 일이 뇌리에 깊게 박혀가지고 좀 죄책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찝찝함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그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그 할머니가 흰색 천으로 줄줄 감긴 긴 막대 2개를 들고 무당옷을 입고 자기를 그 사배간 눈을 뜬 채로 엄청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놀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깨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 본가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악몽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잤는데 잔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실 갑자기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앞에 그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코앞에.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기절을 했대요. 일어나니까 침대였던 거예요. 그것도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가위에다가 이런 악몽이 계속 지속이 됐대요. 계속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꾸고 이제는 점점 그 할머니 무당옷이랑 흰색 천으로 두른 긴 막대기 2개를 들고 점점 춤을 추는 행동을 처음에는 한 동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2동작을 한다든지 점점점 춤으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의료진이니까 내가 죄책감이 너무 심한가 보다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대요. 근데 약을 처방을 받고 먹었는데도 도저히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약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야간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네. 야간 때 간호사들도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쉬잖아요. 야간에 다른 조무사 선생님이 들어가서 쉬시고 자기는 이제 야간에 차팅을 남기려고 PC를 딱 잡았는데 예. 앞에 있는 PC가 딱 꺼지더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 있는 PC는 여러 대예요. 그렇죠. 여러 대여가지고 아 뭐야 왜 꺼졌어 왜 안 켜져 이렇게 해서 다른 PC 옆으로 딱 앉았는데 그 PC도 갑자기 띡 하면서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가운데 PC로 가서 손을 딱 댔는데 거기 PC도 다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전산에 다 문제가 생긴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른 층에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 복도 불 끝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인 거죠. 복도 불이 깜빡깜빡거리더니 진짜 무슨 공포영화처럼 불이 탕탕탕 하고 꺼지더래요. 이게 정전이 일어나면은 발전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병원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딱 주저앉았대요. 소리 지르고 주저앉았는데 조용해져가지고 불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복도 끝을 보는데 그 할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절하듯이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나이트 때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는 시간. 자기도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뭔가 이상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환자 정보란이 환자가 태어나시거나 돌아가셔도 의료법상 환자 정보가 몇 년 이상 정보가 저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정보란에 들어가서 그 보호자 분한테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 지인분한테. 돌아가셨었을 때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예. 저 혹시 누구 환자분 보호자분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혹시 간호사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 그래서 네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진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자기는 그때 잘못 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환자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무당이셨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무당이셨는데 꽤나 실력이 좀 있으셨던 무당이셨고 게다가 오셨던 분들이 다 제자신 거예요. 그리고 지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 한마디로 신제자분이 있던 거죠. 신이 세승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신이 떠날 때도 있잖아요. 떠나죠. 나이 먹으면. 네, 근데 무당분이 진짜 평생을 잘 해오시다가 신이 떠날 때가 돼서 약간 욕심이 생기셨었나 봐요. 돈 욕심이. 예. 그래가지고 돈 욕심에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하셨대요. 약간 좀 그런 돈 되는 부적을 일부러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굿할 필요가 없는 굿을 한다거나 약간 좀 안 좋은 짓을 하셨어가지고 벌전을 받아서 뇌졸중을 저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친구는 네.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그 친구가 그 악몽을 꾸기 시작하면서 살이 완전 쪽쪽 빠져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막 그러니까 거의 한 10kg가 빠졌던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보호자가 상태를 봐야겠으니까 자기가 주소 찍어준 대로 와라 해가지고 주소를 찍어준 대로 갔는데 산속이었대요. 거의 산. 완전 산속은 아니고 그냥 주변에 산이 둘러싸인 곳에 집 한 채가 덜렁 하나 있는데 언뜻 지나치면 막 산 앞에 있는 농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깃발 하나만 딱 꽂혀져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그 집 앞에 딱 오니까 자기가 너무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 문을 잡기가 너무 싫더래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했던 그 제자분이 문을 열고 딱 나오셨대요. 예. 제자분이 돌비를 보자마자 결국 이렇게 되시면 어쩌냐면서 울면서 땅을 막 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신이 떠나면서 벌전을 주고 떠나면서 환자가 뇌졸중에 걸리면서 고생을 되게 오래 했대요. 몇 년을.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쁜 짓도 했지. 자기가 벌전을 받아가지고 맨정신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했지. 그러면서 마음에 독한 게 계속 쌓이셨던 거예요. 무당이셨던 분이. 근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 돌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그때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돌비가 자기를 한 번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확인했다면 자기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변질이 된 것 같대요. 예. 그래서 돌비를 처음 봤었을 때 할머니 귀신이 예. 돌비 뒤에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붙어 있길래 그래도 금방 돌아가셨고 발견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잠깐 있다 가시겠지. 설마 벌점까지 받으셨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또 하실까 싶었대요. 제자분 말로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돌비니까 이제 모든 원망이 돌비한테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완전 어떻게든 너를 데려가겠다 이런 진짜 사악한 기운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당 뒤에다가 악귀가 돼버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죠. 본능만 남았네. 네. 게다가 이제 친구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생전에 쓰던 무구가 쌍검이셨대요. 쌍검, 오. 돌아가실 때 흰 천에 감아가지고 같이 무덤에 묻어드렸는데 그거를 꿈에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무구를 들고. 예. 왜냐면 그거를 들면은 그래도 원래 자기 기운이 깃든 물건이니까 그걸로 더 저주를 할 수 있대요. 와, 예. 일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돌비는 멍하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제자분한테 물어본 거죠. 그 제자분이 말했다시피 나의 신어머니셨다. 신어머니셨고 지금 악기가 되셔가지고 힘이 되게 강해졌다. 예. 자기 혼자는 해결 못한다. 일단은 내가 아는 다른 무당 두 분이랑 신제자들을 그 바라지로 써가지고 신어머니 분이 제자분들이 두 분 더 계셨대요. 예. 그래서 총 5분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대요. 와. 자기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신제자분이. 그리고 굿 준비될 동안 웬만하면 병원을 쉬어라.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한 달 만에 10kg가 빠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엄청 어디 몸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 휴직계를 받았대요. 누가 봐도 아픈 애니까. 그냥 한 달 휴직계를 쓰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굿을 할 때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 거며 굿 비용도 조금 걱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자분한테 혹시 굿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 할 죄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굿을 공짜로 진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조금 낸다고 치고 5만 원만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예. 굿 비용은 해결이 됐고 고민을 엄청 했대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걸. 왜냐면 5명을 모아서 굿을 할 건데 5명이 모아서 굿을 한다는 건 그만큼 큰 굿이고 위험한 굿이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굿을 안 하면은 100% 죽는다. 너는 100% 그 무당귀한테 끌려가서 죽을 거고 죽어서도 너는 노예로 살 거다. 그 귀신에. 근데 굿을 하면은 살 가능성이 있다. 근데 100% 장담은 못한다. 근데 대신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걸 어디까지 이해를 해주실 건지 그리고 자식이 목숨을 맡기고 굿을 한다는 거를 솔직히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안 받으면 100% 죽는다는 게 자기는 확 와닿았대요. 왜냐면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를 앉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미 한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악몽 꾸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정신과 다니고 이걸 이미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모님이 약간 좀 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돌비가 악몽을 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집에서 빙의된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렇게 악몽을 꿔서 한번 소리 질러서 부모님을 다 알려서 무슨 일이냐 하고 한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님이 물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돌비가 거실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대요. 돌비 기억엔 없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야 하면서 돌비야 했는데 아무리 흔들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그냥 거실 가운데를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그냥 잤대요. 안 그래도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약까지 먹는 거 알고 있고 부모님도 다 찾아볼 때 불면증 이런 약이랑 막 스트레스 약에 목류병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찾아봐가지고 그냥 우리 조용히 있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뭐 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봤더니 거실에서 돌비가 춤을 추고 있었더래요. 돌비가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까지 깨워가지고 돌비야 제발 그러지 마 이랬는데 갑자기 옆으로 휙 노려보면서 그 사배간 있잖아요.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손대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온 거예요. 부모님은 애가 이걸 알면은 더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비 부모님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 하다가 이런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럼 하자. 왜냐면 이걸 이미 눈으로 다 봐버렸으니까. 한 달 동안 애가 살이 10kg가 빠지고 애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이고 정신과까지 갔는데 다 이상이었고 약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본 거를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의료진의 가족이잖아요. 의료진인 자기 자체의 진단과 병원까지 다 다녀본 사람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았어요. 대신 이제 제자분이 부모님은 굿판에 오시면 안 된다. 오. 왜냐면 부정을 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굿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무조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끝이래요. 이거는 한 번에 성공 못하면은 진짜 끝이래요. 그래서 끝나면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약간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서 내 딸이 죽으면 우린 그럼 죽은 딸을 봐야 되냐. 근데 오시면은 100%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힘겹게 우시면서 알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굿 준비가 다 됐다고 5명 다 모였다고 얘기를 했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대요. 하루 정도. 왜냐면 그 동안에 그 무당기가 옆에서 너무 그렇고 아끼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씻어내기도 씻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데리러 오셨대요. 왜냐하면 똘비 혼자서 오게 되면은 그 무당이가 100% 방해를 하려고 뭐 사고를 당하게 하던가 못 오게 하던가 100% 어떻게 할 게 분명하니까 부적들이랑 이런 걸 차에 다 붙여가지고 돌비를 데리러 온 거예요. 완전 철저하게. 근데 이제 막 돌비는 차에 탄 순간부터 진짜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저 진짜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토하고 막 어지럽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돌비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앞에 도착을 했고 문 앞에까지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진짜 못 들어가겠다고 막 뒷걸음질 치고 식은땀 나고 막 이랬는데 5명이 도와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질질 끌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마당에는 일단은 세팅은 다 돼 있었대요.
북이랑 장구 약간 전형적으로 구판에 보이는 그런 세트장 같이 막 그렇죠. 자기가 예. 드라마에나 막서 보던 세트장 같이 이런 건 세팅이 돼 있었고 일단은 하루 정도는 너는 저 작은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주전자 하나랑 요강 하나랑 똘비를 넣고 밖에서 부적이랑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을 물에 담가가지고 무슨 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처리가 된 물인 것 같아요. 물에 담가서 부적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그 문에 꽉 맨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아침에 문을 풀어서 열어줄 때까지 너는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걸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내일 구판도 끝장이라고. 너 살고 싶으면은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누가 부르던 어떻게든 무당령이 너를 밖으로 나오게 할 거라고. 근데 너 진짜 살고 싶으면 참으라고. 그러면서 방 안에 부적도 많이 붙이고 가긴 했대요. 애가 오는 길에 토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이미 진을 다 빼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가 중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밤인지 새벽인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때는 그 휴대폰 볼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 있던 작은 이불 같은 걸로 몸을 칭칭 감고 제일 구석에 모서리에 딱 몸을 딱 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대요. 애써 무시하고 계속 그냥 저건 나가면 안 돼.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쿵쿵쿵쿵 소리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방 전체가 와르르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방 바닥 막 기어다니면서 하느님 부처님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있었는데 꿈에서 할머니 무당형 목소리를 한번 들었던 게 있었었나 봐요. 네. 꿈에서 한번 내년은 꼭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밖에서 오만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너 이런다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네가 데려온 애들 다 나보다 못한 애들이라고. 걔네가 내일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오늘 죽으라고 막 이러면서 밖에서 엄청 흔들리고 이랬었는데 귀를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조용해졌대요. 한참 좀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몸에 온기가 싹 돌더래요. 밖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는데 걔가 외동딸이거든요. 할머니가 걔를 진짜 엄청 아끼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로 걔를 맨날 아가야라고 불렀대요. 아가 이제 나와도 된다고. 이 할미가 다 해결했어. 고생 많았지. 이제 문 열어줄 테니까 이제 문 열고 할미 얼굴 좀 보자. 이래가지고 애가 갑자기 이제 온기도 돌고 왜냐면 추웠고 정신없는 와중에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던 할머니 소리가 들리니까 바닥에 완전 바짝 엎드려 있었는데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서 문 쪽으로 딱 기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 손을 탁 내려치면서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다시 그 온기가 싹 사라지고 다시 벌벌벌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진짜 자기가 문 딱 바로 열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구석으로 갔더니 완전 밖에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감히 방해를 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문 마지막으로 한번 쾅!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자기는 거의 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누가 흔들어서 깨우는 몸짓에 자기가 일어났더니 아침이었대요. 예. 자기 옷이 이미 다 땀범벅이 돼가지고 이미 진짜 완전 식은땀 범벅이 돼서 옷도 다 젖어 있고 얼굴은 눈물, 콧물, 침범벅 다 돼 있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걸 버텨낸 거예요. 옷을 하얀 무명천 같은 한복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주더래요.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걸로 갈아입혀줬고 이제 굿을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어제보다 훨씬 뭐가 많아진 제사 음식이나 막 국이랑 장구 이런 거 있고 다 화려한 옷들 입으시고 각자 무구도 다 있고 바라지 분들도 다 신제자분들이 있으니까 엄청 막 결연한 표정으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굿 제사상
새끼줄로 아예 네모나게 아예 다 박아서 금제처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오. 친구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난대요. 데미지를 받았겠죠. 예. 네, 한가운데 끌어앉혀져가지고 방울 소리를 딸랑 하는 걸 끝으로 기억을 거의 잃었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게 사람 몸에서 거의 하루 동안 먹은 게 없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네. 엉금엉금 하면서 그 판을 벗어나려고 했던 기억. 그러면서 다시 끌려와가지고 가운데 앉혀진 기억. 그러면서 어제 들었던 그 무당기가 절규하는 것 같은 소리? 오. 내가 왜 막 이러면서 배웅망덕한 것들이 감히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도 들리고 예. 저녀는 날 죽인 년이야 이러면서 데려갈 거야를 마지막으로 아예 완전 블랙아웃이 됐대요. 예.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작은 방이었고 부모님이 와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다고 엄마가 울면서 제자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당분을. 제자분을 오셨는데 제자분도 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완전 핏기가 없고 엄청 창백했고 엄청 지친 모습이셨대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제자분이 잘 해결됐고 자세한 거는 너무 궁금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악한 기운에다가 센 기운에 닿으면 사람은 자세하게 그런 걸 알려고만 해도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은 옮기라고 했대요. 웬만하면 사람이 안 죽는 곳으로. 이번에 힘든 구술하면서 몸이 조금 열렸대요. 네. 친구가. 만약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병원에 있으면은 원한 세거나 악기 같은 영혼이랑 오래 있으면은 빙이 될 확률도 높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눈도 뜨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을 일 없는 병원에 가고 주기적으로 절이나 교회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믿는 거 하나 가져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나 아무거나 하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대요. 예. 제자분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가 도착했었을 때 상황이 어땠냐고. 자기는 이제 기절하고 몰랐으니까. 엄마 아빠는 전화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예. 거죠. 처음에는 주소를 못 받았대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진짜 굿이 다 끝나고 나서 집 주소를 받아서 달려오셨대요. 완전. 똘비는 굿판 중간에서 완전 기절해 있는데 애가 막 온몸에 액체 흘린 것도 있고 진짜 탈진해서 기절해 있고 예. 그 바라지 하시던 분들은 다 피토하고 있고 난리가 아니네. 네, 피토했고 데려오신 무당 두 분도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앉아서 쓰러져 계셨고 예. 그 제자분 한 분만 엄청 서럽게 울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해결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분이 그건 하나 알려주셨대요. 힘들 뻔했는데 무당분이 모시던 네. 신이 도와주셔서 아. 데리고 갔다고. 와, 어마무시한 또 잘 나가던 무당이시면 신조차도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래서 굿이 사실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굿이 아니었다고.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굿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는 한 이틀 정도 예상했다고. 자기도 솔직히 죽을 거 피토할 거 각오하고 했는데 중간에 그 신이 자기한테 직접 내려왔대요. 네. 자기가 그나마 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서럽게 계속 울고 계시더래요. 제자 무당분이. 왜냐면 솔직히 자기 신어머니셨고 한때는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고 그분한테 엄청 많이 배웠던 분이시잖아요. 네. 안 그래도 벌점 받아서 그렇게 계속 고생하신 것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악기가 돼서 자기가 모시던 신한테 끌려갔으니까 네. 엄청 우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집에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했고 자기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안 듣다가 네.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끌려가지고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등장한 게 무서운 제목이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맞죠. 이유 이거였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인 걸 알고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있는 게 맞나 이럴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직접 참여하기가 망설여지고 힘들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무당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데미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구멍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진짜 귀신들이 그 구멍을 더 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커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짜 내가 아닌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나지 속은 귀신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들무 이야기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겪다 보면 너무 이제 그걸 큰 걸 겪다 보면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또 머랭님께 전달을 해주셨고 머랭님 대신 전달을 해주신 거니까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겪으셨네요. 그분은.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원래는 대학병원에서도 일하고 어쨌든 그 입원 병상에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외래만 있는 곳으로 그런 피부과나 안과 같은 데 있잖아요. 외래만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어떤 뭐 원한을 산다거나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저는. 저도 그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하필 그 환자가 예. 전직 무당이셨다는 것과 하필 그 마지막 그 친구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 타이밍이. 왜냐면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다들 직업란이 그냥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만 아. 체크가 되거든요. 예. 게다가 말도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분들도 나는 예전에 무슨 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리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머랭님께서 지인분이 직접 전달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머랭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또 상상이 잘 되게끔 섬뜩한 무서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너무 떨려가지고 열심히 적어서 정리까지 했는데 다행이에요. 진짜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연습장에다가 지금 자필 쓰신 것만 해도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사진 보내주신 거. 진짜 열심히 필기를 하셨네요. 이야기 들으시고. 네, 왜냐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너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되실까봐.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이 정도로 지금 다 적으셨어요.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역시 머랭님이세요. 이렇게까지 또 시들무 준비까지 해주시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무섭고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분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냥 근무하다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으셨고 진짜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던 진짜 숨막혔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